3,000원에 제가 샀던 주식이 1,000원까지 그때 떨어졌었거든요. 그때 제가 진짜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목표가가 10,000원이었었거든요. 네, 10,000원 설정하고 계속 이제 기다렸죠. 그런데 그 주식이 13,0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네. 근데 이제 박 대표님을 이제 또 약간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주식 투자하고 계시는데 네. 투자 규모를 한 어느 정도로 하고 계신지 현재로서는 한 13억 정도 되고요. 네. 다른 채널에서 이제 지난달에 이제 방송이 많이 나갔을 때는 네. 30억으로 소개를 많이 받았었어요. 네. 지금 현재 주식 시장이 폭락했고 웬만한 주식들이 지금 거의 다 반토막 이상 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저도 자산이 엄청 많이 줄었어요. 거의 한 3분의 1 토막 나서 현재 네. 한 13억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한 달 전만 해도 한 네. 30억 정도 됐는데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주식이라는 건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네. 현재는 이제 그 정도 자산이신데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제 30억까지 이제 가셨던 거고 네. 그러면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회사원분들도 많으신데 30억을 개인이 뭔가 가지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거를 달성하시기까지 어떤 뭐 투자 오래 하신 건가요? 처음 투자를 제가 접했던 시기는 대학생 때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그때는 막연하게 내가 어떻게 부를 이룰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에 책을 계속 읽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워런 버핏이라든지 그런 피터 리치라든지 그런 분들의 책을 접하면서 주식 투자라는 게 있구나. 그때는 이제 저희 집이 그렇게 잘 사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게 자산을 늘릴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접근성이 좀 용이한 그래서 주식 투자를 책을 읽어서 그렇게 가치 투자로 이제 시작을 했던 게 제 첫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교 때 네. 똑같은 마음으로 주식 가치 투자로 이제 시작을 했었었는데 이게 시작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그 중간에 포기하고 싶으실 때도 많으셨을 텐데 그러면 주식을 하면서 뭔가 이거 될 것 같다 하면서 이제 어떤 느낌이 딱 오셨던 건가요? 대학교 때는 사실 경험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대표님도 마찬가지에서 처음에 못 모르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해보고 네. 저것도 해보고 저도 막 상한가 그렇죠. 따라하기 하한가 따라하기 네. 다 했거든요. 네. 이런 거 저런 거 막 동전주하고. 네. 그러니까 그냥 경험이 그렇게 없는 상태에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워런 버핏의 네. 말을 읽어보니까 정말 가치가 싸고 그다음에 배당을 줄 수 있고 네. 장기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회사 네. 그런 게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처음 제가 투자를 했던 게 SK 에너지였던 것 같아요. 지금의 SK 이노베이션이고요. 네. 그때 뭐 아무리 세상이 계속 이제 석유 계속 자동차는 굴러가니까 휘발유는 써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SK 에너지가 뭐 어떤 뭐 효자 종목이었나 보죠? 그렇게 해서 그 안정적인 수익을 난다는 걸 그때 이제 체득을 하게 된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그걸 통해서 주식으로도 이제 돈 벌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네. 본격적으로 그럼 어떤 뭐 번 돈을 다 주식에 갖다 집어넣으신. 그렇죠. 처음에 이제 돈이 없는 상황이고 네. 대학생이라고 해봤자 뭐 얼마나 큰 돈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뭐 알바해서 그렇죠. 네. 10만 원씩 10만 원 넣고 넣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하고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서 한 월급 받으면 아끼고 아껴서 뭐 적게는 수십만 원부터 많게는 한 100만 원 이렇게 계속 그렇게 아름아름 계속 모아왔던 것 같아요. 그걸 네. 계속 생기면 주식 계좌에 넣고 계속 그러면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좀 어떤 유의미하게 뭐 소위 말하는 주식하시면 좀 약간 뭐 수익률이 막 급등하고 네, 그게 막 이런 있었죠. 것들 네. 종목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바로 이제 그 종목을 만나면서 제 자산이 이제 그때 2015년 당시에 제가 한 1억 한 3천만 원 정도 자산이 급등하는 경험을 했었어요. 어떤 종목 가지고? 그게 지금은 이제 상장 폐지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가치 투자라고 믿었어요.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여기 중국 원양자원이라고. 중국 원양자원. 네, 네. 아주 이제 다금발이라는 아주 영업 마진이 한 30% 남는 그런 네. 엄청난 물고기를 잡아. 네. 그때는 중국이라는 모멘텀이 붙으면 뭐든지 그때 폭등하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네. 중국의 15억 인구가 드디어 네. 열린다. 네. 그런 꿈과 희망. 그래서 이제 그런 주식을 샀는데 거기서 이제 3,000원에 제가 샀던 주식이 1,000원까지 그때 떨어졌었거든요. 그때 제가 진짜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렇게 한 거의 한 1년 정도를 매일 그때 당시 일산에 그때 살았는데 호수공원을 매일 저녁마다 그때 갔었어요. 가서 그 호수공원을 돌면서 내가 왜 주식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그때 이 3분의 1 고생을 토막이나 하는가. 건데. 네.
그래도 믿었어요. 다시 회사가 일시적으로 지금 어떤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네. 조업을 못 하고 있으니까 다시 그 할 허가권이 것이다. 나오고 다시 물고기를 다금바리를 잡기 시작하면 다시 저 회사 환상적인 그 실적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목표가가 10,000원이었었거든요. 10,000원. 네, 10,000원 설정하고 계속 이제 기다렸죠. 네. 그런데 그게 그 주식이 13,0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네. 그래 저는 그때 목표가 10,000원이기 때문에 그때 네. 거의 다 실현을 하고 그때 잔고를 보니까 한 1억 2천만 원 이상의 그때 자산을 처음 이제 이 꿈의 숫자 1억을 넘어간 그 경험을 했던 거죠. 야, 근데 네. 그 이후로도 그러면은 30억까지 가는 거는 뭐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텐데. 엄청난 또 어떤 많은 뭐 일도 있었죠. 어떤 한 종목이 뭐 네. 확 급등했다거나 그런 거라기보다는 어떤 뭐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네. 올라갔던 케이스였나요? 이제 근데 2015년 막상 이제 그 1억이 넘는 돈을 벌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이 돈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나를 봤는데 아파트 사기에도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 네. 그러니까 이 돈을 좀 더 잘 굴려봐야겠다. 근데 1억이라는 돈만 해도 하루에 뭐 주식은 변동성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루에만 해도 뭐 한 3% 정도 왔다 갔다 해도 거의 내 월급이 이상이 뭐 하루에 왔다. 그러네. 그러니까 네. 일이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전업투자 사무실에 들어가게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전업투자 사무실? 네, 그게 어떤 개념입니까? 이제 주식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이제 네. 사람들이 모여서 투자를 하는 곳이죠. 모여가지고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네.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바이오 주식이 굉장히 핫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무실에 가서 이제 바이오 주식이 너무 어려웠던 게 제가 기존에 공부했던 거는 이제 다금발인데. 기본적으로 일단 돈을 어. 잘 버는 네네. 잘 버는데 회사 저평가된 그런 회사를 가치가 저평가된 걸 잡아서 기다리면 수익이 난다. 이제 그걸 했는데 바이오주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예 없잖아요. 네. 그런 게. 그래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었어요. 처음에 그걸 들었는데 근데 거기 바이오 주식으로 이제 고수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가치관에 이제 혼란을 겪다가 바이오주 투자를 저도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됐죠. 왜냐하면 그때 제가 번 돈을 저는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런 주식 우량주에 넣었었어요. 근데 네. 그때 자동차 주식이 계속 떨어졌었거든요. 네. 와, 내가 뭔가 시대에 뒤처지고 있나? 가치 투자가 뭔가 좀 바뀐 네, 건가요? 네. 네.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뭔가 좀 흐름을 내가 놓치고 있구나. 네. 네, 그래서 뒤늦게 이제 바이오주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들어가셨는데. 거죠. 네. 그리고 처음에 뭐 잘 되죠. 네, 처음에 잘 됐다가 네. 그때 생각나는 게 바이로메드 희대의 아주 주식이. 바이오 쪽은 뭐 한 번 터지면 뭐 엄청나고 네, 남자의 주식. 네. 근데 그런 주식들이 이제 2016년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경제 위기설이 돌면서 네. 이제 그런 주식들도 이제 막 반토막씩 나게 되죠. 이제 바이오 주식 같은 실적이 없으니까 내가 그 반토막이 난 거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큰 거예요. 이렇게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게 실적도 안 나오는데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지금이라도 내가 이 남은 거라도 내가 지켜야 되나? 끊임없이 내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손절치고. 네. 그러면 또 오르면 쫓아가다가 또 급락하면 또 손절치고 계속 이 불안한 마음에서 계속 잘못된 선택을 계속 하게 되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인터뷰하기 전에 뭐 계좌도 저한테 보여주시고 뭐 그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도 해주셨을 때 깡통 찬 적이 한 2번 있다고 네. 하셨는데 그때 뭐 그런 경험을 하신 건가요? 그때 예, 바이오주로 이제 깡통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우울증에 빠졌었어요. 내 청춘을 정말 한 달에 100만 원을 넣기 위해서 네. 정말 아끼고 아껴서 그러니까 안 먹고 안 입고 해가지고 네. 모은 돈이 다 날아가니까. 와, 전 너무 허탈한 거예요. 내 청춘이 다 부인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냥 우울감이 찾아오더라고요. 네. 그때 내가 직장도 때려치우고 여기 들어왔는데 한 1년 정도 그래서 방에서 칩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좀 겪고 제가 어느 날 이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걸 느낀 게 어느 날 이제 어머니가 우시는 거예요. 그 밤에. 이게 깡통 찼다는 게 이게 지나고 나서니까 할 수 있는 얘기 사실은 그때는 막 인생이 어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정당하는 그런 거니까 그때 이제 제가 결심해서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일단 뭐라도 하자 해서 식자재 유통업을 배웠었어요. 네. 그 유통업을 배우고 이제 좀 이제 몸을 움직이고 그래서 돈을 벌니까 좀 이제 정신이 좀 돌아오더라고요. 그렇게 한 주식 투자는 좀 그때 좀 쉬었어요. 네. 왜냐하면 주식 투자도 계속 어려웠었거든요. 그 이후로도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제 무역 분쟁이 터지고 중국에 엄청난 관세를 때리면서 그때도 막 주식들이 반토막이 났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정말 그때 이제 주식에서 좀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한 2019년 이후부터 좀 주식이 좀 보인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좀 내가 이거를 좀 멀리서
좀 떨어져서 지켜보니까 이게 주식이 어떤 게 올라가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때부터 다시 이제 투자하고. 예, 투자를 이제 시작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그게 이제 반도체에서 수익을 많이 내서 네. 예, 예전에 잃었던 돈 이상의 돈을 다 회복하고 그러다가 또 이제 코로나 2020년 코로나 위기를 또 이제 만나게 되죠. 그때 이제 두 번째 깡통이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깡통이 한 번 더 네. 남았는데 제가 이제 여쭤보려고 했는데 바로 나오네. 그때 질병 때문에 이제 경제 위기가 온다는 상황을 상상도 못했었어요. 그때. 사실 진짜 상상할 수 없는 네, 얘기였죠. 네. 그때 그 전에 그 2015년에 메르스 사태가 한번 있었거든요. 그때 그 정도 지나갈 거다. 그 정도 한 2주에서 3주 좀 흔들리고 다시 경제는 예전처럼 좀 정상적으로 돌아갈 거다. 네, 네. 네, 그때 순식간에 그때 경제 위기 막 경제 봉쇄 상황까지 가게 되면서 그때 많은 분들이 저처럼 생각하신 많은 분들이 이때 털리게 됐죠. 결국에. 근데 그때는 제가 한번 깡통을 이겨내봤잖아요. 실력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아,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어차피 제로 갔다가 다시 회복을 했었던 경험이 네. 있으시니까. 네네. 그래서 일단 그때 제가 끌어올 수 있는 돈들을 다 끌어왔어요. 다 끌어와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성장하는 사업은 있다. 왜 코로나 때를 생각해 보면 모두가 이제 셧다운되면서 학생들은 집에서 수업을 받게 되고 네. 직장인들은 자택근무를 하게 됐죠. 그때 노트북이 아주 불티나게 그때 나가게 됐어요. 그때 그 뉴스를 보면서 저는 아 반도체가 많이 나가겠구나.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바닥에 지금 널브러져 있는 이 반도체 주식을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게 연속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좀 시총이 큰 왜냐하면 이제 그때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상 초유의 제로금리 장세가 시작됐잖아요. 그 유동성이 폭발하는 시기에 그래서 이제 돈이 맨 처음에 ETF 위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시총이 큰 거부터 먼저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네. 그거를 잡아서 쫙 올라가면 거기서 또 팔고 그 ETF 그 돈의 수혜를 못 입은 밑에 처져 있는 애들 다시 잡고 그런 식으로 계속 빠르게 회전을 했었어요. 네. 예, 그때 회전율이 어마어마했었어요. 그때는 자산이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 21년만 해도 거의 1,000억 가까운 돈을 회전을 계속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를 하면서. 계속 하니까. 예. 그럼 그때 이제 자산이 어찌 보면 그게 가장 큰 위기이기도 했지만 어찌 보면 그 다음에 바로 또 폭등을 했기 때문에 그때 자산이 또 많이 이렇게 늘어난. 하지만 케이스였다고 그때 코로나에 대해서 심리적인 압박이 너무 심했죠. 왜냐하면 그때 처음에도 엄청난 공포였지 않습니까? 걸리면 그렇죠. 뭐 그때 뭐 죽는 줄 알았어요. 네, 진짜로 그랬으니까. 네, 그 공포를 이겨내고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성장하는 회사가 있다는 걸 그거를 확신했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 네. 결국 주식은 성장하는 회사의 주가는 결국 올라간다. 결국에 올라간다. 네, 그러니까 그걸 잠깐 믿는 중간 거죠. 일희일비하지 말고. 네네. 어, 지금 내가 이 주식 폭락한 건 심리 때문이다. 사람들이 공포.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도 주식시장을 지배하는 건 공포, 패닉, 두려움이죠. 네. 내가 여기서 더 돈을 더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하지만 주식의 역사를 보면 결국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회사의 주가는 반드시 오르더라. 그걸 믿는 거죠. 결국 지금 내가 공포에 던지는 건 내 본능인데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그걸 매수할 수 있는 건 이성적인 행동이죠. 예. 결국 이성이 본능을 이길 수 있어야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이제 결국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찌 보면 이제 긴 시간이긴 하지만 이렇게 막 엄청 올라가기도 하고 다시 막 제로가 되기도 하고 다시 또 올라가기도 하고 하면 엄청나게 등락을 많이 겪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무섭다 보니까 주식하는 게 겁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상승장 때만 투자하고 하락장 때는 좀 쉬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 아예 그 시장에서 빠져나오고 다시 들어가고 이러면은 하락을 안 겪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한 답은 저도 굉장히 오래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주식 투자로 이제 크게 부를 일구신 분들의 인터뷰나 책을 보면 그 답은 나와 있어요. 워런 버핏이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라고 하던가요? 하지 말라 그러죠. 네, 피터 린치가 혹은 우리나라에서도 주식 투자로 성공하신 분들의 인터뷰에서 마켓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춰서 부자가 됐다. 저는 그런 내용을 본 적은 없거든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 쉬워요. 정말 간단하거든요.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를 쌀 때 사서 기다려라. 그 회사가 성장하는 그 과실을 함께 누려라. 네. 네. 정말 사실 그 같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르게 표현을 하는 것뿐이에요. 결국 핵심은 그건데 그걸 내가 실천할 수 있냐 없냐 그 차이죠. 근데 사고 나서 더 빠지면 네. 조금 이따 살 걸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람의 이제 심리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이밍을 재는 건데 사고 나서 더 빠지면 그냥 이거는 뭐 그냥 어쩔 수 없는 시장의 어떤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걸까요? 저점을 잡으려는 것 또한 욕심입니다.
내가 고점에 팔려고 하는 것도 욕심이고요. 네. 저는 주식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철학적인 생각을 좀 많이 접하게 된데요. 좀 불교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이제 주식 투자라는 행위 자체가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 근본적인 목적 자체가 돈을 벌겠다는 욕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식 시장을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욕심을 부리면 망해요. 주식 시장이. 역설적으로. 예,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거든요. 예, 내가 돈을 벌겠다는 목적으로 이 주식 투자 행위를 하는데 내가 이 안에서 욕심을 부리면 망한단 말이에요. 네. 이게 뭔가 이게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네. 그 제가 그 깨달은 거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이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그런 걸 내가 발견할 수 있다면 그걸 사서 기다리자. 그 기다린 과정이 힘들지언정 주식은 정말 좋은 게 있거든요. 대표님도 이제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게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그렇죠. 그거지 않습니까? 그게 네. 장사잖아요. 모든 게 예. 사실 그렇죠. 예. 네. 그럼 다 똑같다는 말이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이걸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그럼 그 과정이 기다림이 있을지언정 그 기다림은 물건 같은 경우에 내가 사면 그걸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네. 창고를 내가 임대를 해서 빌려야 된단 말이죠. 창고비 나가죠. 물류비 나가죠. 근데 주식은 뭐죠? 내가 보관비를 받잖아요. 그게 배당이죠. 그렇죠. 예. 내가 충분히 배당이 주는 주식을 내가 쌀 때 살 수만 있으면 그게 올라갈 때까지 기다린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 과정이 힘들고 지루하다 일하러 가셔야죠. 쿠팡이라도 하세요. 저도 쿠팡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네. 되게 단순한 건데 네. 그 단순한 게 많은 사람들이 못하는 이유는 결국에 이게 우리가 인간이고 사람이다 보니까 그쵸. 이 감정에 지배당하기 시작하면서 어찌 보면 그런 원칙을 이제 놓치니까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또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오랫동안 투자를 하셨으니까 사실 한 1년 전, 2년 전만 하더라도 엄청난 상승장이었고 그리고 또 지금은 또 막 하락장이고 또 급락장이기도 하고 네. 막 이러다 보니까 이 상승장과 하락장 막 이제 막 겪으시는 분들이 막 혼란스럽거든요. 그럼 상승장과 하락장이 어떤 큰 틀에서 투자의 어떤 그 방식의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타일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년, 21년도에 굉장히 매매를 활발하게 했었어요. 네. 그때 기억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폭발적인 유동성 장세였죠. 예, 금리가 제로 금리 상태. 그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죠? 그때 아침마다 사람들이 막 백화점 명품관에 막 뛰어들어갑니다. 네. 줄을 서죠. 예, 거기서 비싼 핸드백을 네. 사죠. 500만 원, 1000만 원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격은. 왜죠? 오르니까. 네. 네. 내가 프리미엄 그 받아서 팔 수 아침에 그 시간 잠깐 투자해서 줄을 서서 대기하고 기다리면 바로 내가 그걸 마진을 붙여서 팔 수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게 바로 유동성. 주식도 똑같죠. 그때는 조금만 호재가 있어도 주식이 막 급등하는 그런 식. 그럼 빠르게 그 내가 모멘텀 있는 주식을 찾아서 빠르게 매매하는 게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근데 지금은 다르죠. 2022년 금리 인상 시기부터 그 방식을 썼으면 거의 뭐 망했을 거예요 아마. 네. 시장은 계속 변하는데 내가 그 변화를 못 줘. 여전히 그 유동성 장세에 취해서 계속 그런 매매를 했다면 지금 벌써 아웃됐겠죠. 네. 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자산 시장에 거대한 경쟁자가 생겼어요. 적이 생겼어요. 바로 미국 채권 금리 5%. 미국이라는 세상에서 제일 안정적이고 가장 강한 국가가 돈을 빌려주면 5%를 준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자산이 지금 매력적인가요? 대표님 혹시 미국이 이제 돈을 빌려주면 5% 준다는데 대표님은 이 상황에서 주식 투자 기대 수익률이 몇 %% 정도 돼야 그래도 투자하실까요? 못해도 한 15% 20%는 벌어야지. 그렇죠. 왜냐면 이건 잃을 확률도 크니까. 근데 음. 이쪽에 5%는 뭐 절대 잃지 않을 투자. 뭐 환율은 있겠지만 어쨌든. 이 주가가 그렇게 움직이는 거는 우리가 15% 20%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회사가 있느냐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상황에서. 네, 이 상황에서 금리가 높아지고 기업들은 이제 금융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니까 이제 금리 조달 비용이 굉장히 높고 그 비용을 내고 지금 이제 경기 침체가 이제 오는 상황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난 회사가 굉장히 희귀하죠. 지금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꿈과 희망을 먹으면서 성장하던 회사들이 지금 이제 미국 채권금리 5%란 상황에서 강력한 적을 만나니까 물이 지금 쫙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물이 쫙 빠니까 누가 지금 수영복 입고 있는지 안 입고 있는지 지금 드러나잖아요. 웬만한 주식들은 지금 다 지금 절반 이상 지금 폭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증시의 버팀목이던 2차 전지마저도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경기 침체를 피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미래의 꿈과 희망으로 엄청난 밸류에이션을 주던 게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 주식 투자하기가. 네.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제가 원룸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대 수익률이 한 6% 7%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6% 7% 안에 내가 임차인 관리해야 되죠. 그렇죠. 세금 내야 되죠. 세금도 내고 건물 관리해야 네. 되죠. 비용이 또 들어가니까. 예, 예. 그럼 그냥 채권 5% 사는 게 낫지 않나요? 네. 네. 그러니까요. 지금 얼마나 어찌 보면 스트레스 받아서 가겠어요. 이례적인 상황이죠, 네. 진짜. 그러니까 이 미채권 5% 앞에서 버틸 수 있는 자산이 없는 거예요. 예, 굉장히 어렵죠. 예, 근데 여기서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배당을 5% 주면 좀 그래도 또이또이 되잖아요. 아무래도 네. 배당 그런데 5% 준다. 사업은 좀 주식은 불안하잖아요. 이 회사가 사업을 잘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불안하잖아요. 지금 원체 사업 환경도 불확실적인 게 너무 많고 배당을 그럼 한 4% 정도를 주는데 회사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10% 이상 성장한다. 네. 그 정도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요? 그런 회사 정도면. 네. 네. 그런 게 굉장히 희귀하다는 거죠. 있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네. 결국에 찾으면 네. 남들은 다들 힘들고 하더라도 내 계좌, 내 네. 주식은 그래도 좀 안정성 네. 있게 앞으로 좀 미래를 좀 도모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지금 모든 자산이 폭락하고 특히 주식시장은 지금 작살이 나고 있는데 여기서 도망가서 돈을 벌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해서 돈 벌었다는 분들 본 적이 없고 저 또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불과 지난달에 30억 굴리다 지금 3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이지만 도망갈 생각은 없어요. 저는 다음번 상승장 때 제 계좌는 또 신고가를 낼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저 궁금한 게 어쨌든 지금 뭐 중장기라고 하면 조금 좀 어렵지만 뭐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이 조금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면 사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거를 뭐 쉽게 팔 수도 없고 팔 때 뭐 또 세금 문제도 있고 살 때 세금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아까 말씀하신 시장에 불가피하게 계속 참여를 해야 되는데 주식은 뭐 그렇게 보기에는 좀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약간 팔았다가 좀 상황이 좀 안 좋아질 게 예측이 된다면 그 다음에 조금 더 저점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완전 최저점을 노리는 건 아니지만 3개월, 6개월 뒤가 보인다면은 약간 좀 쉬는 것도 괜찮지 않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근데 그러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네. 그렇게 마이크로적으로 이렇게 미세한 그 파동까지 먹으려고 차라리 그 시간에 쿠팡 뛰셔라. 차라리. 그냥 차라리 마음 편하게 네. 그냥 본업 열심히 하시고 뭐라도 그냥 일 열심히 해서 현금 또 확보하고 내 네. 마음 편한 게 낫지. 그 하루 종일 그 마이크로 파동 먹으려고 모니터 앞에서 저는 그 인생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차라리 그 시간에 몸으로 뛰자. 산이라도 가셔라 차라리. 네. 근데 요렇게 제가 말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또 자연스럽게 또 타이밍 재면서 하다가 네. 또 반등을 놓치고. 그거 잘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거 하시면 되죠. 그렇게. 근데 그렇지만 네. 해보시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가성비를 우리가 네. 따져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인생은 결국 한정적인 내 인생을 사는데 그 작은 수익 때문에 내가 모니터 앞에 전전긍긍하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 스트레스가 내 수명을 갉아먹는데 그게 현명한 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네. 차라리 그 시간에 뭐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차라리 산에 가서 내 건강을 위해서 그렇죠? 전 자전거 좋아하거든요. 그게 내가 장기적으로 결국 오래 살면 그게 워런 버핏이 그걸 보여줬잖아요. 네. 만약에 워런 버핏이 매일매일 그 모니터를 보면서 이런 거 스트레스를 받는다 생각. 벌써 뇌졸중 걸려 돌아가셨어요. 벌써 92세인데 그분이 아직까지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건 뭐죠? 그게 즐거우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92세까지. 그러니까 어떤 투자라는 네. 거 자체를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막 이렇게 뭐 내려가는 것도 피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하는 것들 그리고 맞추기도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러기보다는 그냥 시장에 참여하면서 네. 내 주식이 어떤 펀더멘털 이런 게 망가진 게 아니라면 그냥 차라리 마음을 다스려라. 네. 그렇지만 이게 쉽지는 않죠. 쉽지 않은데 네. 그러니까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마음을 생각해요. 다스리는. 제가 말씀한 게 사실 내용이 어렵지 않잖아요. 어렵지 내용은 않은데 간단하죠. 어렵지 않은데 받아들인 사람이 이걸 어렵게 생각하는 아, 거예요. 네. 이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 인간의 본성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결국 무섭죠 지금 공포스럽죠. 네. 당장 내일 마이너스 3%더 뜨면 어떡해. 그런 상실에 대한 공포 그게 우리 뇌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본능이에요. 그리고 어제 팔 걸 네. 하는 그런 자책도 네, 하고. 네. 근데 이미 주식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이미 보여줬잖아요. 그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냥 건강하게 오래 살면 부자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내가 이상한 짓을 하면 안 돼요. 이상한 짓이라면 이상한 급등주 추격. 음. 네. 소위 이제 계속 제가 반복되는 게 주식시장을 보면 왜 이렇게 쏠려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돈 벌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 주식 투자라는 게 그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그 게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뭐 뭘 봐서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 주식에 대해 장밋빛이라고 뭐 엄청난 성장력 이런 걸 여러분들한테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주가가 올라요. 그럼 올라가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져요. 그러면 그 뒷차를 탄 사람들이 그걸 또 사요. 그럼 주식이 또 올라요. 그럼 또 올랐기 때문에 그걸 보고 또 달려들어 사는 사람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가? 우리 불과 2021년 코스피 지수 3,200을 갈 때 10만 전자 그때 어떤 상황이 있었죠? 그때 삼성증권 앞에서 사람들이 막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주식 사야 된다고. 삼성증권 가야지 삼성전자 주식 사는 줄 알고. 네, 아무 상관 없는 건데. 올해도 또 그게 반복됐죠. 이런 것들 왜 계속 반복? 인간의 본성과 결국에 크게 비켜나갈 수 없다. 네.